되어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한국어를 모어로서 사용하는 인구수는 약 8천만 명에 있다 라고 하고요. 이는 세계 약 13위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번 겨울방학 쌤튜브 중등국어 4주차, 5주차 수업을 담당하게 된 장준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시간에는 탐구 보고서 글쓰기를 주제로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들 잘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과 저는 어휘를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총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알고 보면 쓸데있는 신기한 어휘를 제목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또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어휘 관련 개념들을 함께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알고 보면 쓸데있는 신기한 어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몰랐던 단어의 유래 또는 단어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재밌게 함께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 잘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말과 글들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누군가는 이러한 말과 글을 가리켜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탄생과 성장, 소멸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국어 수업 시간 때 언어의 자의성, 역사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특히 교과서에서는 말과 글을 다음과 같은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어, 문어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는 표현과 이해의 과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말이라는 것은 언어, 글이라는 것은 문자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언어는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체계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문자는 이러한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나타내고 기록하기 위한 시각적인 기호체계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체계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쌤튜브 수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계라는 한자어는 하나의 짜임새, 하나의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학자나 통계 자료마다 다르겠지만 적게 잡아서는 약 3천여 종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넓게 잡아서는 약 7천여 종의 언어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는 1,500여 종의 언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는 약 1,500여 종의 언어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말과 글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알 수가 있겠죠.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사용하는 말, 언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한국어죠. 한국어란 주로 한반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모어로서 사용하는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모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모어라는 개념은요, 한자로 어미, 모, 영어로는 mother tongue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엄마의 뱃속에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익히는 언어를 바로 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어랑 모국어의 개념을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요.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특히 다민족 국가에서는 모국어와 모어는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한국어를 모어로서 사용하는 인구수는 약 8천만 명에 있다 라고 하고요. 이는 세계 약 13위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화면 속에 보이는 문자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글이죠. 세종대왕님께서는 1443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이라는 것을 창제하셨고 1446년에 이를 반포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중세국어를 배울 때 이 훈민정음을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서의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한국어라는 말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 체계로 바로 이렇게 한글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한국어라는 말을 표기하는 문자로는 글로서는 한글만 있을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바로 한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자 체계들도 존재합니다. 당장 한자도 한국어를 보조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점들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점자라는 것인데요.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는 1926년에 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 이런 문자 체계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6점의 형태로 이렇게 한글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휘란 무엇이냐? 우선 어휘를 한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어는 말씀 어라는 한자고요. 요 휘는 몰휘라는 한자입니다. 한자로 풀어본다면 단어들의 모임, 즉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어휘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알고 사용하는 특정 언어의 낱말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외에도 어떠한 의미 표현도 어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 표현에는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관용 또는 속담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휘는 낱말과 낱말, 단어와 단어들의 집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어 어휘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가지는 특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는 4가지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어는 경어법이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어법이란 무엇이냐? 바로 높임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는 음성 상징어, 색채어, 감각어들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나 한국어는 맥락적에서 상황 중심의 언어, 청자 중심의 언어, 존재 중심의 언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어휘는 특히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 3분 체계가 끊임없이 경쟁해 오고 또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기타 언어와는 다르게 특히나 높임 표현이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인칭 대명사 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라는 단어를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말에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자네라고 높여 부를 수도 있고요. 당신이라고도 높여 부를 수가 있고 또는 그대라는 말로도 다양한 말들로 이렇게 차등을 둬서 높여서 부를 수 있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는 이 높임 표현에는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배우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주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이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주체 높임법이라는 무엇이냐? 문장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을 바로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을 바로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장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신다. 아버지께서 밥을 드신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신다. 라는 것처럼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을 바로 주체 높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 또는 부사어의 지시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을 바로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문장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이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어? 라는 것처럼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지시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을 바로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상대 높임법이란 듣는 청자를 높이는 표현 방법을 바로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하십시오체 또는 해요체 이런 것들을 배우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는 음성상징어 그리고 색채어, 감각어들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는 쉽게 생각해서 의성어 또는 의태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성어는 소리 성자를 써서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바로 의성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태어는 모양 태자를 써서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바로 의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나 소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한국어에는 정말 다양한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졸졸졸졸, 줄줄줄줄, 번쩍번쩍, 반짝반짝, 출렁출렁, 찰랑찰랑 이런 것들처럼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채어들도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불다라는 하나의 형용사 안에서도 정말 수십 개의 다양한 색채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다라는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밝같아 또는 빨갛다 또는 새빨갛다 또는 붉으스름하다 이런 것들처럼 정말 하나의 색깔 안에서도 수십 개의 색채어들이 존재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미각이나 촉각과 같은 감각어들도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맥락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맥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 맥락이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보자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를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단어와는 달리 한국어만이 가지는 어떠한 독특한 맥락적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어는 담화 중심의 특징이 있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어는 상황 중심의 언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어는 화자가 아니라 청자 중심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국어는 존재 중심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화 중심의 언어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문장에서 내용만 알아들을 수 있다면 문장의 주요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를 언제든지 쉽게 생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Where you go? 즉, 너 어디가? 라는 이 문장에서 you라는 이 주요 성분을 쉽게 생략할 수 없지만 문법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알아만 들을 수 있다면 너 어디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너라는 주어를 바로 생략하고 어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어나 목적어를 흔히 생략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특징을 바로 담화 중심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황 중심의 언어라는 것은 동작 중심인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상황이 우선적으로 드러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추를 떨어뜨린 어떠한 그런
표현을 할 때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I have lost a button.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한국어는 그냥 단추를 떨어뜨렸어 라고 나라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먼저 우선적으로 드러난다 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화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나 대상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있다라는 이런 단어들처럼 있다 또는 되다 이런 단어들처럼 소유가 아니라 존재 중심의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에서는 hav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반면에 한국어는 있다, 되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어휘 체계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어휘 체계에는 다양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만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삼립 체계가 경쟁해 오면서 서로 경쟁해 오면서 발달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우선 고유어는 순수한 우리말을 고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 우리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주변 친구들 이름 속에서도 이러한 순 우리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순 우리말로는 하늘, 바람, 별, 또는 숫자 1000을 의미하는 즈문, 또는 용을 나타내는 미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순수한 우리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고유어, 순 우리말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초적인 어휘로서 널리 사용되고 퍼져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한자어는 말 그대로 이 한문에 기초한 단어를 바로 한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약 70에서 80%가 이러한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어는 아무래도 단어 특성상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는 선친이라는 한자어만 봐도 알겠지만 조금 더 품이 있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조금 더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언어로서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래어는 태생은 외국에서 들여왔지만 어느덧 우리나라 말로 동화되고 정착된 말을 바로 외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말로 정착되고 동화된 말을 외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동화되고 정착되었다라는 이 기준을 국립국어원의 등재 여부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이 점에서 외래어랑 외국어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외래어나 외국어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어의 어휘체계는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라는 탐리체계가 서로 경쟁과 또는 어떻게 보면 협력하기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휘와 관련된 폭넓고 다양한 이론들을 함께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어휘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그리고 알고 보면 이 뜻이었냐 또는 헷갈리기 쉬운 이러한 어휘 모음들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겨울방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만나요. 안녕.